얼마 전 일본이 또 로켓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들려오던 일본의 로켓 발사 실패 소식이 또 하나 늘었는데요. 그동안은 실험 과정의 시행착오라고 얼버무리며 넘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항공우주산업 자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로켓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잇따라 로켓과 위성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다간 그나마 자랑할 만한 우주 기술마저 한국에 따라잡히겠다면서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30여 년 만에 개발된 일본의 새 대형 로켓 H3의 발사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 로켓은 불을 뿜었지만 보조 로켓이 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착사는 17일 오전 10시 37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발사를 시도했으나 로켓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만 치솟을 뿐 기체가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실패 후 착사는 메인 엔진은 점화됐지만 로켓 양쪽에 붙어있는 보조 로켓이 점화되지 않은 듯하다.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보조 로켓은 가장 추진력이 필요한 발사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장치로 발사 공사초 전에 점화해 1분 56초 후 고도 43km 지점에서 로켓 본체에서 분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인 엔진이 불을 뿜으며 발사대 안쪽을 노릇노릇하게 굽고 있을 동안 합을 맞춰 점화되어 로켓을 하늘로 박차 올렸어야 하는 보조 로켓은 카운트다운이 무색하게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작사 관계자는 취재 진행이 오늘 발사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발사 중지라고 말했는데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다시 발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H3 로켓은 현재 H2A의 후속 기종으로 착사,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NHK 방송은 일본의 대형 로켓으로는 H2 이후 30여 년 만에 신규 개발이다. 개발비는 약 2조 원이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죠. H3는 일본 정부의 차기 주력 대형 로켓으로 추후 인공위성 발사와 우주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연간 5개 안팎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실패로 인해 계획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H3는 이전에도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해 애초 2020년 발사를 예정했지만 2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다시 시도된 것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 현지 언론도 발사가 지연되면 정부의 우주 전략의 재검토도 요구된다며 자국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로켓이 실패한 것은 근래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2018년엔 민간 개발한 전봇대 크기의 소형 로켓이 발사 6초 만에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민간 개발한 소형 로켓이 발사 지점에서 9km 떨어진 위치에서 엔진이 긴급 정지해 바다에 수장되며 허망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민간 업체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을 뿐 국가주도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가 발사 6분 만에 이상을 감지하고 자폭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착사 주도로 만들어낸 국가 주도 로켓 사업의 첫 번째 실패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H3까지 실패하자 슬슬 일본에서는 자국 우주산업의 수준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입실론 시리즈로 타국의 위성을 대신 궤도에 올려주는 수주 사업을 벌이면서 쏠쏠한 돈과 명예를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실패에 내부에서도 수주 사업에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주 사업은 언제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옛날에 사람이 달 표면을 밟았고 달 뒤편으로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으며 태양계 밖으로까지 인류의 피조물을 날려보냈지만 여전히 궤도에 위성 하나 올리는 것조차 툭하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첨단에 있어야만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일본이 로켓 발사에 실패한 이유로 여겨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H3의 발사 실패가 치명적인 점은 발사 시퀀스 도중 실패 판정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발사가 실패를 하더라도 메인 엔진에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땅에서 뜨지조차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발사 타이밍에 맞춘 엔진의 순차적인 점화 정도는 그다지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발사 시퀀스가 전자적으로 제어된다면 중처럼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냉전 시대처럼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로켓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 실패 확률이 극히 높고 실패하면 대부분 폭발해서 남는 것인 없는 게 로켓을 포함한 항공우주 산업이라서 로켓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기술의 수준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냉전시대 유인 탐사선의 경우 기술자들이 아날로그 계기의 신뢰성을 포기하지 못했던 나머지 승무원의 주거 편의성은 밥 말아먹은 듯한 비좁은 내부 공간이 악명이 높았을 정도였죠. 당시에는 내부의 모든 계기를 승무원이 직접 조작해서 기계적으로 동작했고 승무원이라기보단 생체 부품에 가까운 좁아 터진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기를 조작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은 길쭉한 쇠막대를 가지고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날 이한 유인 탐사선도 아닌 로켓인데다가 일본이 로켓 한 두 번 날려본 나라도 아닌데 점화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현대항공우주의 기본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즉 전자적 신호로 제어되는 디지털 시스템조차 적용되지 않은 부식 설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 번도 고장난 적 없다는 이유로 불과 몇 년 전까지 관공서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만큼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로켓 역시 얼마 전까지는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어서 이런 설계를 답습했던 것이겠지만 이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고장이면 어찌할 도리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메인 엔진 기동 후에 발사가 중지된 것은 1994년에 H2 로켓 2호기 이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LE9 엔진이 최초로 의심받았지만 같은 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착사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밝히기로는 LE9 자체는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었다는데요. H3 로켓은 발사 63초 전에 메인 엔진인 LE9 엔진을 기동하고 04초 전에 보조 엔진인 SRB3를 점화해 상승하는 순서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LE9을 먼저 기동하는 것은 액체 엔진이라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지만 SRB3는 고체 로켓이므로 한번 점화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번에 이상이 검출된 것은 보조 엔진이었고 그래서 로켓은 그대로 떠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메인 엔진은 로켓의 안전 시스템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식환신이 중단된 후 LE9 엔진은 신속하게 연소를 종료했고 기체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메인 엔진의 열폭풍을 받아내야 했던 발사대 쪽은 뽑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하죠. 이번에 SRB3 엔진이 점화하지 않았던 이유로 지목된 것은 일단 하부에 탑재되는 제어기기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기의 로그를 해석하는 것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발사대가 망가져버렸고 어떠한 원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책에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개 일정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렌로 아마 아침과 밤에 약하지. 너서 멋섭군만하러 미리시에. 제가 그냥 그러면 마스터키로 섭군마에 소개해서 야태 그냥 넥트한 토프로 맞춰보. Corozit, bucoenjo tagiafe yaki lati kulmoda ichi busigaras mochiwen, yabajanse naksob kulvate, kisada kunya mabuzwege saba. Kaigorosu yamaja dakto pavorosu minikatoli pilibiko hadabara onyan roharado, Jackie Bibani, Ludo Charabro kulva Joshim Shidong Shinjirsa. Jakim kulvam, Sawasanarabiway, most content what kurva Sawasanarabiway, Joyroviation, yes, kulmanit for you. Anjoy Larbusia, Jack wants to do the Nermova, now look at Peme, Meoria knows them with practice for always only as more and also Gidametobit, Okago put him instead of sun. Tokmas Praya Belgiumbarova, Spraya, Chamusha Kul Margetches and Yamacha, Kinisab and show me Skurman Shigis Sidanoji. He couldn't overchase again. Too much about the shit lesson. Torumaxon Baba Checoson at Kurvat has said, I couldn't actually on label. Hurry, will say, yes, Carol Satani dead. Southern Kulbani, Yakim Plug and Kulbatelas not much with. 최근 들어 무서운 습도로 서방의 무기를 긁어모으고 있는 폴란드. 한국 한나라에서만 20조 원어치 무기를 사들이고 딱 도군 수만 명을 끌어들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 훈련을 하는 등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필사적으로 군비 확충에 나선 것이 폴란드인데요. 얼마 전에는 2년 안에 유럽 최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부서지지 않는 셈이 되기 위해서 영국군 규모의 3배에 달하는 30만 명의 당사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방 예산으로도 수십억 파운드, 한화로는 수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러한 포부를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장갑차를 동원한 훈련 도중에 소위가 무단으로 조종수의 자리를 뺏었다가 궤도를 망가뜨려서 정비 담당 투사관한테 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장갑차는 측면 장갑의 형태로 보아 폴란드가 구소련 시절부터 응용하던 BMP-1으로 여겨지는데요. 폴란드가 총 11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최주력 보병 장갑차 중 영상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소위는 장갑차를 뺏어 타다가 운전 미숙으로 기동면에서 궤도를 뽑아버렸고 빠진 궤도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 측면 장갑까지 망가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창정비까지 말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낼 만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황당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과 함께하던 전차 훈련 도중에 앞서가던 전차에 조종수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 따라오던 다른 전차에
반쯤 올라타 버렸고 그러면서 그 전차의 포탑을 밀어 올려 통조림처럼 따버린 것입니다. 이 훈련에 동원됐던 레오파르트 2 A4는 포탑과 차체가 따로 노는 상태가 되어 꼼짝없이 경기창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폴란드에서는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매일 전쟁할 것처럼 자주 훈련을 하다 보니 사고 빈도가 늘어나기도 했겠지만 장비와 인력을 급하게 충원하다 보니 숙련도가 충분히 쌓일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2 A4의 사고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지휘관이 없음? 그렇게 서투르게 조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실을 떨기도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군은 병사들이 장비 조종에 익숙해지는 것을 기다리지도 못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건 역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군이 K2 전차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문건이 익명의 출처에서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K2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무기들에 비해서 다루기가 쉽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건은 지난 훈련 기간 동안 K2를 운용해본 부대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2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며 3회의 사격 훈련, 2회의 보급 훈련, 그리고 기상 상황에서의 기동 훈련을 실시해본 결과와 소감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K2의 즉각적인 기동 성능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데요. 첩작스런 생화학 공격이나 적 사격에 대응하는 투조 작전 기동에서 최고 등급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군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였죠. K2는 가장 빠르게 전투와 기동을 전환할 수 있었고 다른 두 전차보다 더 빨리 위험 지역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우수한 엔진과 소프트웨어가 이를 뒷받침했다고 하죠. 탈출 경로로 설정된 좁은 도로나 교량에서도 K2는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동했고 반면 레오파르트2는 이 훈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야전 유지보수 성능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는 후 M1 에이브람스의 경우 잘 알려진 대로 부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교환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K2 역시 M1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엔진, 사격 통제 시스템, 추진 장치, 감각제 등을 효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압 시스템 등 일부 부품은 교체에 크레인이 필요해서 야전 수리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탄 발사기나 외부 투방대는 배선이 트레인 내부에 있어 교체 후 재배선이 약간 까다로운 편이라고 첨언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전투 피로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야전에서 직접 장시간 운용해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개발국인 한국한테도 매우 유용한 정보죠. 폴란드는 K2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조종 편의성이 전투 피로도를 낮추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2는 레오파르트2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배치가 모두 다르며 훨씬 인체공학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재구성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레오파르트2의 경우 충돌 경고 시스템이나 통신 장치 등 조종석 내부의 장치들 하나하나가 거의 전자레인지만한 크기라면서 여기서 많은 불편함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반면 K2는 전자장치가 기껏해야 손바닥 정도 크기에 불과한 최신형이라서 공간을 크게 절약할 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인 환경 파악 역시 가능하게 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부 공간의 여유가 아주 많아서 승무원들이 개인 방어구와 개인 화기를 휴대한 채로 탑승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공격으로 부상당한 승무원이 생기더라도 응급처치와 배피를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죠. 기존에 운용하던 P-72 등의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극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조종수의 시야각이 M1 에이브람스보다도 넓고 화력 통제 시스템은 M1 에이브람스의 최신의 헌터킬러 시스템을 능가하여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비상시에는 전차 벙커를 이용해서 한 명의 승무원으로 고정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며 유용하다고도 말했죠.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단점을 꼽고 있는데 조종석 해치와 조종바의 위치가 드나들기에 다소 불편한 점, 대공기관 총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레오파르트2를 압도하고 M1 에이브람스마저도 능가할 때가 있는 최고급 전차라고 극찬하고 있는데요. 장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운용병들이 직접 조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K2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훈련만 받았다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 사상이 고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계 사상은 출시장에서 유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적고 기본적으로 징병제인 한국이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물론 전차 정도 되는 최주력 병기에는 두사관만 탑승하기는 하지만 인적 자원이 극히 적은 한국은 유사시가 되면 언제 사병이 전차에 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아닌 다른 기갑 병기들은 사병들도 그냥 태우중. 그래서 한국 무기는 누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사용성을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해외 수출되는 상황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절박한 심정으로 한시라도 빨리 무기를 끌어모아야 하는 나라들한테는 이 점이 조종 미숙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 미숙으로 인한 비전2 손실은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무기 도입에 있어 심각하게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단 한 개의 무기조차 아쉬운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더 비싼 도입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무기 체계와 같은 제조사의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죠. 한국은 최신화된 설계 사상으로 익숙함이라는 득점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조종 미숙으로 인한 비전2 손실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교적 개발된 지 오래된 무기들로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갖는 최대의 강점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짤막짤막하게 공개되었던 K2를 비롯한 한국 무기의 조종석들은 모두 이러한 운용 편의성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보기에도 상용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종 체계 등에서 신뢰성을 이유로 여전히 보수적인 구식 설계를 각습한 해외 무기들보다 오히려 훨씬 익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2를 계약한 폴란드도 한시라도 빨리 일선에 K2를 보급하기 위해서 계약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드디어 방산업체의 매장이 한국까지 찾아와 수속 계약을 보채면 든 한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무기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메로라 하는 특가들의 무기와 어깨라도 견줄 수 있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무기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어깨를 견주다 못해 이들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했죠. 그리고 그 성과를 세계에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무기고를 채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K방산 특유의 현지 생산 라이센스 제공 전략으로 판매국을 생산 공장 겸 지역 수출 전초기지로 삼으며 그 영향권은 어느새 온 지구를 덮어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폴란드, 중동에서는 UAE와 사우디,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그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한국 무기가 상륙하지 못한 시장은 손에 꼽을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되었던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죠. 동남아 지역은 한국이 최초로 방산 수출을 달성하면서 지금의 K방산 열풍의 초석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여전히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앞으로도 더 큰 방산 교류를 원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한국 방산이 어느새 성장해서 세계 방산 시장 메이저리거로 자리매김하자 아예 일개봉을 다 한국 무기로 도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 방산의 지금의 위치는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쳐 도달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동남아 방면의 최초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던 것, 두 번째는 폴란드와의 거래로 유럽 시장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나라가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인 한 부분 이웃들이 이 모양이다 보니 무기를 판매할 만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남쪽 멀리 동남아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의 동남아 국가들도 마침 현대적인 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무기 구매를 원했는데 애석하게도 역사적인 굴곡 때문에 무기를 사올 만한 나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 중에서 한국 정도 되는 수준이면 이들에겐 꽤 괜찮은 옵션이었죠. 무기 수출 실적을 원했던 한국도 동남아 거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방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 당시는 오랜 기술 축적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실전에 배치할 만한 무기가 막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수출해봄으로써 그 품질이 해외 기준에도 통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수출이 잘 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 가격 절감도 노릴 수 있었으니 동남아 수출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즈음 한국 무기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인데요. 여기 팔린 한국 무기들은 장갑차나 훈련기, 고속정 등 그렇게까지 고가의 첨단 무기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해공 각 무기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었죠. 그러나 역으로 이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훗날 거기서부터 발전해 탄생한 최첨단 무기들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과 거래하는 데에 장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국가들도 개중에는 그냥 외교 방침 자체가 뻔뻔한 경우도 있어서 판매 대금을 받아오는 것이 뜻밖의 고역이었죠. 한국 측에서 동남아와의 협력이 아쉬웠던 사실상 마지막 거래인 KF-21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철면피 같은 행동은 한국은 이를 팍팍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인리 같았던 것만은 아는 게 다름 아닌 필리핀만큼은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비록 어마어마한 물량을 구매한다던가 한국에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어줬다던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착착 이행하고 구매해간 한국 무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좋은 입소문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의 거래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만큼 필리핀 역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은데요. 최근 들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한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 전군 현대화가 절실해진 필리핀은 다시금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9일 한국에서는 두남 및 원해경비함 아시아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해군이 운용하는 각종 군함과 해경이 운용하는 원해경비함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트렌드와 발전 현황을 되짚어보는 자리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각국 장성들 사이에서 해양안보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는 않는다. 이 행사는 그간 북미나 유럽에서만 열리다가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되며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행사가 되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국에서는 전 합참의장, 해군작전 사령관이 참석했으며 해외에서는 미국 7함대 사령관을 포함해 15개국 전 현직 해군 해양경비대 및 국내외 대표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 개막 전날인 18일 현대중공업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국내 일정을 시작했죠. 현대중공업은 참석자들을 울산조선소로 초청해 선박 건조야드를 공개한 자리에서 건조기술력과 인프라 등을 소개하며 조선 강국의 면모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988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수출한 이래 한국은 총 23척의 함정을 해외 수출했습니다. 호위함, 초계함, 경비함 등이 주를 이뤘죠. 현대중공업이 14척, 대우조선의 양이 9척 등이 무기 함정을 해외에 판매해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주제는 원해경비함 OPV로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함형 중 하나입니다. 해군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함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하기 쉽고 수요가 많은 세일즈 모델 역시 필요하군. OPV가 바로 그것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월 필리핀에서 2100톤급 원해경비함을 무려 6척이나 수주하고 수출용 원해경비함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북미와 유럽에서만 열리던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은 필리핀에서의 성적이 눈여겨볼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OPV는 보통 해경이나 연안 수비대에서 구매해 가벼운 의장만 갖추고 정비 임무를 시키기 위해서 구매하지만 의장을 조금만 보충하면 초계함과 비슷한 성능을 갖출 수 있어서 해군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가 그랬죠. 필리핀은 작년 한국산 2100톤급 OPV를 한 번에 6대나 발주하면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이미 호세 리잘드 포이함과 폴라도 약급 초계함 각각 투척씩을 한국에서 구매해 쓰고 있으며 한국산 OPV 역시 이들 함형과 동일한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수출 및 공여를 통해 필리핀에 제공했던 다른 무기들이 쌓아둔 신뢰도가 지금의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OPV 사업의 수주 규모는 7,200억 원에 달했고 한 번에 이만큼의 수출 실적을 낸 것에 세계 각국도 감명을 받아 한국을 컨퍼런스 개최지로 골랐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한테도 그만한 수출 실적을 낸 한국산 OPV와 다양한 군함을 소개했으니 추후에 더 많은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이번에 발주한 OPV 밖에도 또 다른 한국 무기들에도 여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최근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무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군의 현대화 계획인 호라이즌 프로그램은 올해 3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방 예산은 연평균 65%씩 큰 걸음으로 성장해 2028년에는 누적 지출 260억 달러, 한화로는 34조 원가량이 될 예정인데요. 군과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앞서 언급한 한국산 호위함과 초계함, OPV에 더해서 차기 초계함 투척 역시 한국에 주문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인천급과 동형인 호세 리잘급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의 최대 전력인데요. 주문해둔 차기 초계함은 이름만 초계함이지 배수량은 3,200톤급으로 2,600톤인 호세 리잘급보다 훨씬 많아서 시역하고 나면 필리핀 해군 함대의 기함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현재 잠수함 전력의 최초 확보를 꾀하고 있는데 구매 수량은 투척이며 예산은 1조 7,500억 원 정도입니다. 필리핀은 이 사업에서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인 한국을 유력한 후보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현지 방산 전시회 등의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 모델을 선보이며 세일즈에 나선 상황인데요. 필리핀에 처음으로 생기는 잠수함 전력이라는 점을 공략해 단순히 잠수함 자체만이 아니라 잠수함 부대 창설 자체를 돕기 위해서 승조원 교육훈련, 종합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 패키지를 제안하며 필리핀 당국의 눈길을 잡아챘습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어 필리핀이 구매 의사만 보인다면 수출입 은행을 통한 파이낸싱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쐐기를 박았죠. 필리핀 공군 역시 한국에 의지하는 바가 많습니다. 해군과 마찬가지로 공군의 최대 전력 역시 한국산 무기이기 때문이죠. 잘 알려진 대로 FA-50PH를 필리핀 공군 유일의 초음속 전투기인 FA-50PH는 2014년 12대가 팔렸고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은 2018년에 12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필리핀은 범죄 조직 소탕에 FA-50PH를 동원한 정밀 타격을 이용했었고 덕분에 한국한테도 소중한 실전 경험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인한 경험을 토대로 필리핀 공군은 한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FA-50PH가 성능이 출중하기는 해도 어디까지나
경전투기다 보니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 군불력 확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그 후보로 미국제 F-16과 스웨덴제 그리펜은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어 한국 무기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F-16의 경우 신규 도입인 만큼 풀패키지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비싸지고 미국 측 생산 라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중고 기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펜의 경우 비교적 값은 싸지만 지금도 특출나게 성능이 우월한 기체가 아닌 만큼 인도받는 시기가 되면 성능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스웨덴 측에서 필리핀 정부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이 두 선택지를 모두 버리고 대신 FA-50KH를 추가 도입하면서 시간을 좀 번 후 한국이 KF-21의 양산을 시작하면 KF-21의 구매를 노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때쯤에는 한국의 F-16C 역시 태역 수수는 밟게 되므로 관례적으로 첫 수출 고객한테만 주어지면 대폭 할인에다 태역 F-16C의 공약까지 일석이조를 얻을 수도 있죠. 한국 입장에서도 필리핀 같은 모범 고객이 KF-21이 첫 손님이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보니 필리핀의 무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한국이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윈윈하는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